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패스 관사에서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사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시험에 나왔던 40회 관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면 이번에 나왔던 문제는 사실 좀 쉬운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렵다고 했던 문제들은 뭐냐면은 사실 내용 자체가 심하라도 나왔다기 하기보다도 그냥 잘 안 보는 부분에서 숙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시도 문제를 받자마자 되게 당황했었는데요. 특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저희 증표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통보 제출의 생략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잘 보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출제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것들을 고려했던 것 같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서를 보고 좀 되도록이면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같이 내용을 보면서 내용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법상 납세의 권리, 불복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제5장에 나와 있는 거죠. 관세법 제5장의 2절에 나와 있는 심사와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불복 절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심사 청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심사 청구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한 대로 문제가 나오긴 했고요. 많은 분들이 좀 준비 잘 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마지막 모의서 때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걸 낸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심사청구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간, 청구 절차, 보정, 그다음 집행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단서로서 관세법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라고 한 말이 있어서 결국에는 관세법의 내용만 언급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관세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점짜리 분량이 되는 것만큼 좀 양이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 청구를 한다는 거는 이제 불복 청구를 한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요거는 그 중에서도 행정심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저희가 행정심판을 하는 것에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말을 하는 것이고 행정청에 행정처분이 있었을 때 또는 없었을 때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처분이 있었지만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었다 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그로 인해 가지고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게 있으면은 그 자는 재결청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행정심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분성이 없는 경우라 하는 것은 원래 필요한 처분이 있었는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도 그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또는 그 자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재결청에다가 바로 심사청구 같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행정심판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데 행정소송을 바로 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바로 가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고 그거에 따른 불복이 있을 때만 행정소송을 진행하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내용을 보다 보면 심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처분성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그로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왔던 기간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90일 하는 것들을 뭐라 말을 쓰고 있냐면은 이것도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90일이죠. 근데 90일 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러니까 인지를 했거나 또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렇게 말을 쓰고 있고 예외적으로는 그거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관세법 10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요게 그거잖아요. 저희 선대지변 등이죠. 선대지변, 그다음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라 해가지고 어떤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든지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던 경우 뭐 등등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90일 안에 청구를 하지 못했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이거에 관련된, 지금 원래 정해진 기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즉 재결청에서도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또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우편 제출의 특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청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요즘엔 다 저희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떤 주말이나 이런 게 껴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만약에 청구기간 경과되기 전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게 있었다, 제출했었지만 기간 경과한 후에 도착한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기한 마지막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봐가지고 그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저희 관세법 121조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90일, 그 다음에 그 예외적인 경우, 그 다음에 우편 제출 특례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붙는 거죠. 관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입장이 봤을 때는 이 처분을 했던 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구하기 전에 처분청을 먼저 거쳐서 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저희가 재결청이라 말을 쓰게 됐을 때요,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청구인의 의견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청의 의견을 받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 처분하게 됐던 경위를 받는 게 있는데, 그걸 빠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처분을 하였거나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서 관세청장에게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했던 기간하고 절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처분을 하였거나 처분을 하였어야 되는 처분청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세관에다가 접수한 게 있었다거나 관청장에게 바로 접수한 게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처분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은 후에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 그러니까 청구인의 청구 의견이 있었겠죠. 청구인의 청구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처분청의 의견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좀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재결청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서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의견서까지 같이 취합한 후에 이걸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청구인에게 요거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본을 보내게 되어 있죠.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이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처분청의 의견이 이러하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어떤 서류라든지 증거물이 있으면 이걸 제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심사청구 절차에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서에 보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보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기본적으로 20일 이내 기간으로 나와 있는 거죠. 관세법상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보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정을 한다는 것은 제출했던 서류상에 어떤 미미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충분히 이제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주어진 기간 안에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만 경미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보정을 하도록 요구해야 되지만,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즉 재결청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보정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정하는 부분들도 방법들이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출석해서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말로 하는 것의 경우에는 이게 증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해 둔 다음에 그걸 같이 보여주고 확인까지 받아서 서면까지 받았을 때 효력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정 기간은 당연히 그 심사 청구하는, 그러니까 결정하는 기간 안에 산입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청구 기간이 90일이고 결정 기간도 90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던 것이고, 이 집행유친 효력 같은 경우에는 요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요거는 이미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청구했다고 해서 집행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집행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죠.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집행을 정지하지 않았을 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다라는 것이 예상되고요.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그래서 긴급하게 정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부를 정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부를 정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지가 있었을 때는 그거에 관련된 사람에게 이렇게 바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체 없이. 그 내용들이 여기 앞에 나왔던 물음 1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그동안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최근에 나온 적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세법의 내용만 쓰는 거였기 때문에 모두 어렵지 않게 대비가 가능했을 거라 생각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사항을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세관에 설치된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말했던 것이고 그게 있는 거죠. 납세자 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납세자 보호관이 있고 보호 담당관이 있는데 저희가 납세자 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관 같은 경우 관세청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 있는 보부세관에 있는 그 세관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보호위원회는 세관에 설치가 되고 관청에 설치가 되는 것이 있는데 세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세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어떤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관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 피해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지금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지금 개정이 되면서 이제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이게 바뀌게 될 텐데요. 개정되기 전에도 제가 항상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납세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 내용이 실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세조사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죠. 어떤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조사를 정지하는, 조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기타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일시 중지, 중지 요청, 이런 것들,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 중지, 중지 요청, 그다음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여기 나왔던 것 중에서 보관을 하는 거 있죠. 서류 보관, 장부 등의 보관을 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심의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원래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할 수가 있는데 제출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제출받은 걸 가지고 세관 관세의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조사가 보관이 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보관하는 것이고 보관 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납세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5개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출제가 다 예상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1번은 크게 어렵지 않게 대비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감면인데요. 사실 여기에 가장 문제였던 거죠. 물음 1번에 보니까 사실 관세법 93조 있죠. 특정 물품의 면세 등은 그동안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여기 부분들은 그렇게 출제가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대상들만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12호를, 그러니까 개별 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12호에 나왔던 거에 따라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따라서 증표라고 하는 거 있죠.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를 5가지만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제가 문제 봐도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여기 그 시행규칙 가서 보시면은 몇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표라고 해가지고 CSA라든지 CA라든지 CC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기는 한데
요런 것들을 낼지는 몰랐거든요. 예, 진짜 많이 당황스럽고, 요거는 1차 시험에 나왔어도 사실 이런 거 내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요게 2차 시험에 나왔다니 좀 되게 당황스럽고 좀 황당합니다. 여기 각 2점씩 배점이 되어 있었겠죠.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희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가서 보시면 각 국가별 공인검사기관에 따라서 뭐 CSA, SAA, VD, BSI, 뭐 LCIE, 뭐 UL, 뭐 ECE, EEC, 뭐 EC 뭐 이런 거 나옵니다. EC 그죠? 사실 되게 당황스럽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정말 쓰신 분들이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잘 못 썼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걸 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5개 다 쓰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썼다 하더라도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쓰신 분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합격이 갈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합격의 여부, 합격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잘 못 썼어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았던 부분인 거죠. 관세법 제91조에 가면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면세라고 나오는 게 있고, 여기에 가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용품에 관련된 면세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선용품, 그리고 장애인용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랑 자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증이 있어야 돼요. 기증된 물품일 때만 가능한 것이고, 장애인용품 같은 경우는 기증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기증에 관계없이 면세가 되는 물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자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기구와 같은 곳에서 자선단체라든지 어떤 국제기구와 같은 곳에서 자선 목적으로 이렇게 그 수입하는 물품들, 기증받은 물품이 나오는 것이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친선활동도 있죠. 이런 곳에 관련된 물품들도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용품 같은 경우에 나왔던 게 뭐냐면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고요. 보통 그런 거겠죠. 뭐 저 휠체어처럼, 뭐 휠체어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맞춰서 특수 제작된 물품이 나오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들을 장애인들을 이렇게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물품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관세법 시행규칙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관세법 91조에 나왔던 대상들을 쭉 설명하면 되는 문제였던 것이고, 요거를 한 번이라도 정리했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안 정리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요걸 한 번도 안 봤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출제자, 그러니까 이거 쓰신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못 썼다고 한다면은, 물론 정확하게 쓰지 못한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예 쓰지 않았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힌트가 있잖아요. 종교용품, 가전용품, 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풀어서라도 언급을 하셨다면 뭐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뭐 4점에서 5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요거는 좀 다들 잘 쓸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잘 쓰는 것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메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저희 시험에 나왔던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 처음 받았을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감면에 관련된 문제를 낼 거였다면 여러 가지 낼 거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94조도 있고 96조도 있고 뭐 100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굳이 요거를 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좀 피해서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거는 심각한 거죠.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이고요. 사실 요거는 저희 시험에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왔던 주제인 거고,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10 이상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던 주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낸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 뭐 관세 부과 징수하고 그다음에 통관 절차를 위반했을 때 그에 따라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세사의 직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낸다는 것은, 또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낸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좀 당황스럽긴 하고요. 물음 1번 보겠습니다. 물품을 압수하시는 경우와 보관에 대해 쓰고 그 다음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사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수할 수 있는 경우, 즉 사유를 쓰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압수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말을 하면 누군가의 어떤 점유권을 박탈하는 행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압수하기 위한 그런 사유가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범죄 확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몰수 대상으로 인정됐을 때, 자, 압수를 하게 되면은 압수라고 하는 것들은 점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맞지만 그거 말고 처분권까지 박탈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압수했던 물건들은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그러니까 증거물로서 나중에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다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요거는 몰수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압수를 먼저 하고 몰수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수를 하게 됐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압수하고 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가지고 요게 이제 몰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거 나눠지게 되거든요. 몰수 대상으로 인정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몰수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몰수를 한다는 거는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매각을 하거나 폐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몰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압수 물품을 다시 돌려주는 절차가 흘러가게 됩니다. 압수 물품의 반환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절차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경우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보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편의에 따라서 시, 군, 읍, 면, 뭐 시나 군이나 읍이나 면, 사무소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거 말고도 어떤 뭐 소지자도 보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사유 나오게 된 거죠. 매각하는 경우의 절차와 사유. 매각하는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각을 한다는 거는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치가 남아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걸 매각한다는 거는 어떤 말을 할 거냐면 여기서 기간이 더 지나면 가치가 이제 하락할 수 있다고 말을 쓰는 거겠죠. 가치 하락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간이 지나면 상품 가치를 하락할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부패나 어떤 변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지금 가치가 높은 상태잖아요. 지금 당장 매각을 해야지만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더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게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면은 원래 목적에 맞는 어떤 충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말고도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말도 있죠. 보관하기가 불편하다. 보관하는 곳에서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매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각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저희 관세법 20조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매각하기 전에 먼저 통고를 하는 거죠. 매각 통고를 먼저 하고요. 매각한 통고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공고로서 가름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통고하는 것들이 원칙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매각하기 전에 이제 통고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다만 그 급박해서 여유가 없을 때는 이제 통고를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죠. 매각하고 나서 통고를 하는 절차로 예외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압수물품 반환에 관련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때 요게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거 다시 돌려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거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제 반환에 대한 통고를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져가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가져가지 않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국고 이속할 수 있는 거고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유실물 같은 경우에는 유실물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떤 뭐 인천공항 이런 데 가서 보면 누군가가 범죄 행위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발각할 것 같으니까 이걸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실물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공고를 하고 나서 6개월 지날 때까지
범인이 안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유심을 공고를 하고 나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국고 기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소유자나 범인을 알 수 없을 때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물품이나 환가대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가대금이라는 것은 이게 물품이 있으면 물건을 돌려주는 거고, 물건을 지금 처분한 게 있었을 때는 이 대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 돌려줄 수 없을 때는 이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공고하고 나서 6개월 전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국고 기소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가대금을 돌려줄 때, 뭐 물품이나 환가대금 돌려줄 때는 그때는 만약에 미납된 세금이 있었다, 미납된 관세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거를 지금 충당하고 그걸 빼고 나머지를 돌려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국고 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심을 공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 6개월 안에 소유자나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심을로 간주해서 유심을 공고를 해야 되고요. 유심을 공고하고 나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유자나 범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국고에 기속할 수 있는 절차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범칙위원회 제척사유죠.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주제였기 때문에 사실 연달아서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출제가 같이 됐고요. 위원회 관련된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사실 그동안 잘 안 나왔던 주제였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엄청 자주 나오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척 사유. 제척이라는 것은 거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척이나 이제 회피하는 사유라고 나오는 게 있고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은 크게 3개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나눠봤을 때, 뭐 위원이나 이제 위원의 어떤 가족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가 보면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있는 거죠. 이 안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뭐 위원이든 뭐 위원의 가족이든 나오는 게 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용역을 수행한 게 있는 거죠. 업무를 수행한 게 있는 것도 나오는 거고요. 뭐 연구 용역 같은 것들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그 수행했던 직접 수행을 하거나 그 법인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한 적이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이 나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 여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당사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안건의 당사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당사가 아니고, 위에 당사가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당사가 아니고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 게 있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대리해서 업무를 수행한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관련된 업무, 용역 같은 걸 수행한 게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 제척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2가지 나와 있는데 그중에 5가지만 쓰면 되는 문제였던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 해임 또는 해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오는 게 이거죠. 심신이 지금 불안하다. 직무를 태만한다. 라든지 아까 보신 것처럼 제척 사유, 회피 사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해임이나 해촉이 되는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신장애가 있을 때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이제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 스스로 이제 곤란하다는 의사를 나타냈을 때가 나와 있고, 5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제척 사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았을 때라고 나온 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4번이고요. 문제 4번은 관세법이랑 환급특례법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물음 1번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요거는 저희 제 13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물품이, 그러니까 업무 시간 이외에 이렇게 업무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시개청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세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렇게 물품을 취급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세관장에게 그거에 관련된 임시개청에 대한 신청을 하고 통보서를 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략. 여기도 사실은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이것도 평소에 잘 보지 않는 내용이고, 이게 보칙 자체가 시험 잘 안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낸다는 거는 일단은 주제가 되게 한정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제한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취급 시간 이내에 업무를 하는 게 있을 때,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 세관 근무 시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있었을 때, 그때 하는 통보 안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보세 어떤 공장에서의 작업이나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청을 하는 경우 나오는 게 있는 것이고, 요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출을 협력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 말고도 뭐 관세법 155조의 뭐 1항에 있는 곳에서, 장소에서의 어떤 취급을 하는 게 있다든지 이거 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쓰라고 나왔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못 썼을 것 같아요. 정말 쓰신 분이 있다면은 거의 리스펙합니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 썼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 못 썼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우편물 취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통보 시간에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보세 공장에서 보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 전시장, 보세 건설장에서 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나오고요. 전시사용 건설공사. 그 다음에 수출신고 수리 시에 세관 검사가 한때는 수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관세법 제155조 1항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재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관련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라고 보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들을 협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요거는 각 2점씩 배점을 해서 총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죠. 물음 2번. 사실 물음 2번은 되게 평이한 뭐 좀 그런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환급 특례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항상 예상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관세법이랑 이렇게 문제 유형 바뀌고 나서부터 관세법상의 월별 납부 제도하고 환급 특례법상의 일괄 납부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들 준비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뭐 각각에 대한 절차, 그다음 두 가지 비교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 다 나올만 했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사실 일괄납부 중에서도 담보물의 종류를 물어본 거죠. 요거는 일괄납부 자체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관세 환급 특례법상에 나와 있는 담보물의 종류를 이제 쓰라고 한 거고, 두 번째로는 담보 제공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괄납부 업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담보물의 종류와 담보물의 제공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간단하죠. 관세법상에 나온 담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다. 국채나 지방채,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채권 말고도 증권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관세법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국채, 지방채 말고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권, 지방자치단체 발급하는 증권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이고, 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지급 보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 지급 보증이라든지 뭐 신용 보증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는 뭐 당연한 거지만 저희 기본적으로 금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들어가잖아요. 금전.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금전,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은행 지급 보증, 납세 보증, 보험 증권, 그다음 신용 보증, 기술 보증, 그다음에 신용 보증 중에서도 기술 보증 기금법. 아까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런 보증을 말했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관세법에 가서 보면은 세관장이 인정하는 납세인의 납세 보증서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법에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중에서 4가지만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아까 보신 것 중에 관세법이랑 겹치는 것도 있잖아요. 금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납세보증 보험증권,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 중에 이제 그거 국가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과 증권, 나머지는 이제 보증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설명하시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담보 제공 절차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는 총 3개 정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제공서를 제출한다라는 거죠. 세관장에게 담보 제공서를 제출한다. 제공서 안에는 담보의 종류와 뭐 금액 등이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제공 방법.
제공 방법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원칙과 예외로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하는 거죠. 관할 세관장에게 포괄담보 제공을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예외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시, 통관지 세관장이죠. 신고지 세관장에다가 수입신고할 때 제출할 수 있다. 개별로 제출하는 거 말을 하는 거죠. 포괄하고 개별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던 거고요. 그 내용들이 저희 관세 특례법 시행령 제3조 2항부터 4항까지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보 제공서 제출, 담보의 제공에 관련해서는 이제 포괄담보 제공이라 하는 관할지 세관장에 제공하는 거 하나 나왔고 두 번째로는 저희 통관지 세관장에게다가 수입 신고할 때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관할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환급을 받는다는 거는 국내에서 제조, 가공을 해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관할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제조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입신고 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장 관할 세관장에다가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나오는 것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총 4문제를 다 같이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어쨌든 결과가 이제 안 나왔잖아요. 내 손을 떠난 상태가 된 거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저희 전체로 봤을 때도 평이한 문제가 좀 있었지만 나머지 문제들 한 3점 정도 되는 분량 정도까지는 이게 다들 잘 못 쓰는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못 썼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커버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반대로 이제 내가 잘 쓴 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더 합격에 가까워지긴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요거 말고도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 문제를 보면요.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피해간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물론 문제 1번은 되게 평이했죠. 이런 것들은 되게 쉬웠던 문제이지만 문제 2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잘 나오지 않는 주제를 갖고 냈단 말이에요. 특히 오름 1번은 거의 뭐 손도 못 대게 만들었던 것 같고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썼던 문제긴 하지만 물음 1번, 물음 2번 잘 아는 문제긴 한데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노린 건지 몰라도 또 위원회 관련된 문제들을 또 냈습니다. 위원회 대책 사유하고 해임 해촉 사유 이런 것들도 사실 다른 위원회 준비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풀었을 수 있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쉽지 않은 주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물음 1번은 요거는 진짜로 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출 현역할 수 있는 경우라 하는 것들을 평상시에 잘 보지 않는 주제인데 요것도 아마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를 좀 피해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뭐를 쓰세요라는 문제 유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쓰세요 이런 것들 앞에도 보시면은 쓰시오 또 앞에 보시면 쓰시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쓰시오만 합쳐봐도 10점, 20점, 30점, 40점, 그 다음에 50점, 54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00점짜리 문제 시험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좀 단순 암기형의 내용들을 좀 위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뭐 강사뿐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메인에 가까운 거 있잖아요. 어떤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통관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내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왔었고요. 오히려 좀 외곽에 있는 거 있죠. 12장, 13장 이런 걸 낸다는 거 보니까 정말 출제자의 좀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나오면은 나중에 진짜 실무 나왔을 때도 업무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좀 실망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최대한 이제 암기 위주의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위원회 관련된 문제가 올해 2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회는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마음 편하게 결과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40회 관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